칠광구라고 하시죠. 칠광구. 소위 말하는 대륙붕이라고 있고요. 한국이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 지도상에 있잖아요. 저 밑에 그 대륙붕에 뭐 4광구, 5광구, 6광구, 7광구 막 광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7광구가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 어느 정도냐 한번 볼게요. 이제 검은 진주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보다 10배 정도 석유 매장,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 10배 달할 거다.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근데 이걸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부터 잠깐 갈게요. 뭐냐면 일단 이게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본하고 한국이 요거를 개발할 때는 서로 협의했어야 된다. 한데 그 기한이 있어, 기한이. 50년. 50년 동안. 근데 그게 끝나는 게 2028년이에요. 그 2028년까지 일본이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칠광구의 90%가 일본 땅이, 일본의 영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광구라는 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이요. 10% 정도의 그 칠광구를 석유를 뽑아요. 만약 석유가 나온다고 칩시다. 천연가스든. 그럼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뽑아가면 일본 쪽이 빌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50년 동안 박정희가 팔아먹은 거죠. 간단히 말해서. 50년 동안 서로 간에 협의하에 같이 공동 개발하자 했는데 그게 끝나가는 시점이 28년이라는 거예요. 2028년. 이게 그러니까 한일이 공동 개발하게 된 게 그 1968년에 유엔에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자원 탐사를 했는데 그때 이 칠광구 지역이 가장 큰 석유 매장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여기가 제주도의 남쪽 방향에 있고 일본이랑 가까운데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의 어떤 그 기준이 대륙붕을 기준이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국의 대륙붕에 맞닿아 있었던 거죠. 그 일본의 오키나와하고는 약간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땅이다라는 식으로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주기 싫잖아요. 우리랑 더 가까운데 어떻게 이걸 너네가 갖냐라고 해서 1978년에 그러면 한일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된 거였고 그렇게 해서 공동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86년에 일본이 철수를 하면서 거의 지금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때 또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너네도 들어와 했었는데 일본이 계속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8년이 되면 일본이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보면 박정희가 칠광구 팔아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우디의 뭐 10배 달하는 천연가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석유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 개발되면 완전히 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일본 놈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 같은. 네. 뭐 그 일본을 굉장히 편들고 기시다 막 쩔레쩔레 쫓아다니고 하는 그걸 보면 윤석열은 상당히 친일의 피가 있는 사람인데 요거 지금 일본과 협상하려고 할까요? 이미 팔아먹은 거 아닐까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안 팔았어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본에게서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그런 게 있어. 그냥 뭐 원래대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종료되기 3년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거 위험하네요. 네. 3년 후라서. 빨리 끌어내리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 남아있는 칠광구 10%에서 빨리 뽑아버리면 어떡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자, 농담이었고요. 요거는 나라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원죄는 박정희,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이권에는 아주 늑달 같은 놈들이라서 우리나라 기득권 중에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뭐 일본에 져줄 수도 없고 뭐 사우디에 져줄 수도 없고 뭐 성대모사 안 했어요.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죽기 때문에
이천공인가? 자, 그리고 자, 지금 경제의 문제인데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수출이야, 수출. 근데 수출과 수입이 우리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원 재료를 가공해서 파는 나라니까. 그게 한국의 지금까지 산업의 특성이었잖아요. 수출이 더 많아야 한국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MBC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식어가는 수출 엔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누적 무역 적자가 1996년 이후에 최고예요. 아니 6개월 전까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언론에 의하면 화물 파업 때문에 그렇대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일주일도 안 됐어. 됐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8개월 전부터 적자가 일주일 전 파업 때문이라고? 지금 수출이 11월 달 수출이 519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전체 수출량 작년에 비해서 14%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게 물론 이제 반도체 재미라고 하는데 삼성이 한국 먹여 살린다는 말은 반도체 수출이 15%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전체 수출입의 대략 25%를 중국이 우리나라랑 무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작년 대비 같은 기간 14%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무역 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인데 묘하게도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부터예요. 8개월 동안. 무역 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적고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윤석열 당선되는 그 달부터 시작해서 8개월 연속. 재수가 없는 거지. 시기판은. 노조 때문이다던데. 1996년에 세웠던 연간 적자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올해. 뭐 말도 안 나오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윤석열 당선만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겪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이제 주말 지내면서 우리 집에 이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만 여기서 그만. 그래서 악플 쏟아집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10년 만에 최고. 윤석열 저러고 있을 때 아니죠. 어린이에요, 저 어린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무기 보면서 저기 포하고 뭐 탱크랑 같이 결합된 게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그리고 방산이 뭐 우리나라 최고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그거는 조용히 하는 거고요. 아유 씨. 그리고 이 수출 감소의 대부분이 또 중국에 대한 거잖아요. 중국의 수출 감소가 되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중국과 나를 세우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까 네. 그냥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답이 그리고 없어. 지금 그 대한 상의에 한국 경제전만 보니까 이거의 핵심이 2014년 2분기까지 회복이 어렵다. 2024년 2분기에 바뀌나 보네요, 드디어.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아니, 그게 그 아니라 전에 바뀌는 거죠.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회복은 빨리 안 전에 되니까. 좀 바뀌니까. 지금 12월 달이니까 내후년 2분기? 2분기면은 저기 6월 달까지. 아니 근데 2024년 6월 달까지 아,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딱 맞네. 22대 총선 임기가 시작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진짜네. 내 어지명이야. 아니 네. 당황했구나. 아니 2024년 2분기까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하면 더 빨리 끌어내리면 더 빨리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그건 논리적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비약이시고요. 그건 논리적 비약이시고. 저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모든 아니하였습니다. 원흉이야 지금. 또 뭐 답이 없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네. 자, 표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대한상의에서 낸 건데요. 선행 종합 지수가 먼저 가고 오른쪽에 동행 종합 지수가 나중에 따라가요. 지금 맨 오른쪽에 저 그래프 확 떨어진 거 보이죠? 그렇게 되면 동행 종합 지수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고용, 생산, 소비, 투자, 대외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 요게 이제 동행 종합 지수인데 선행 종합 지수가 저렇게 폭락을 하면 나중에 그게 폭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제는 암울한데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화물연대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전운임제를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 보장해주고
그 안전 보장해 주면서 협상 끌어내가지고 빨리빨리 일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이 새끼들. 그 돈 가진 자들한테 돈 더 주라. 이런 이야기 못하니까. 만만한 게. 대통령실 예산, 경비, 특활비. 이런 거는 팍팍 쓰고. 저런 짓 하고 있는 저게 무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경제가 진짜 암울한데요. 윤석열이 한번 뒤어봐야 돼요. 전 세계 역사를 막론해서 나를 못 살게 만드는 지도자는 중국도 뒤집어 엎었어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거기 주석이나 이렇게 지도들 올라온 사람들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국민들이 먹고 사니죠. 동막골에 나왔던 그거잖아요. 방법이 있나? 미개야 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결국 경제로 망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이 주가 조작, 김건희 등에 관심 없던 국민들도 경제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는 못 참습니다. 아유. 자, 언제쯤 이 지겨운 걸 아까 보니까 아까 대한상의가 예언을 했군요. 2024년 2분기까지. 괜히 말했나? 잠깐만 있어. 힘드네요. 네. 어떻게 수습하지? 내후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내후년 6월 달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대한상의가 딱 그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 끝나려고 하니까 채팅창에 오윤아님 감사하고요. 하바나님, 새날은 우리 등대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8시에 경제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우리